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미국에서 보는 오늘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뉴스, 미국에 관한 것만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던 그 스페인 신문의 보도, 북한 스페인 주재 대사관에 괴한이 침입을 했는데 적어도 2명은 CIA와 연관이 있다 했었던 것을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을 해서 뒤집었거든요. 그 천리마 민방이죠. 한국말로, 북한말로, 조선말로 김한소를 구했다는 김정남의 아들, 바로 그들이 한 것이다 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지만 사실 워싱턴 포스트의 그 보도도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신용도가 위험을 받게 됐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요. 뭐 그런 부분들은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승리를 포함한 한국의 연예계에서의 뭐 여성에 대한 처우라고 할까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돈, 마약, 뭐 기타 아주 그 은밀한 관계 등 그런 부분과 함께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49명이 숨진 회교 그 사원에서의 총격 사건도 미국과 아주 깊이 깊숙하게 또 미국의 핵심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어제 오늘의 미국 진행하는 동안에는 4명이 일단 그 경찰에 의해서 구금됐다, 용의자 1명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나머지 3명은 그 범행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1명만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북한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네요. 파키스탄도 갔고 프랑스, 폴란드, 뭐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스페인, 최근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랍니다. 원래는 그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을 했는데 3종 경기에 출전하는 무슨 낙하산 그 관련해서 그런 훈련을 하다가 2010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퍼스널 트레이너의 일을 접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으니까 세상을 보고 싶다 하면서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늘 뭐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저 그 갈 수 있는 나라를 많이 갔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북한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삼지연애를 갔다고 하고요. 거기는 무슨 혁명의 기록 같은 곳이 많은 곳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은 종교, 인종,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야지 되고 관용스럽지 않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지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도 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남자가 28살에 백인 우월주의자고, 원래는 뭐 성명서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어쨌든 본인의 의견을 적은 것이 74페이지라고 했는데 80페이지가 넘는가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은 아니고 그 호주 사람인데 용의자요. 백인의 땅과 백인의 위치를 이민자들이 갉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백인을 지켜야지 된다. 이게 이제 그 거의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그리고 그 종교의 금요일은 아주 성스러운 날이죠. 뭐 날마다 기도를 많이 하지만 특히 금요일이요. 기도하고 있는 그 회교 사원에 가서 총을 휘두르고 그것을 또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중계를 하고 했었던 이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미국은 그 원래 다인종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다라고 얘기할 때와 일본에서의 민족주의다라고 얘기할 때 미국에서 이 같은 그 내셔널리즘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자랑스럽게 나는 내셔널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아마 대통령이 역사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치요 등등의 인권
뭐 큰 그쪽에서 정치적으로 자라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어쩌면 뭐 본인을 지지하는 백인들 좋아하라고 알고도 한 말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내가 내셔널리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화이트 내셔널리스트다, 백인 우월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미국에도 최근에 계속 이민자를 배척하고, 이민자, 저 얼굴 색깔도 하얗지도 않은 인간들 때문에 내가 돈을 조금 벌고 있잖아 하고 오랜 동안 분노했고, 민주당이 또 그들의 경제적인 위치를 높여주지 못한 그런 실수도 했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당신들의 편이라고 니까 말할 때 말이라도 고맙네 하면서 지금 일부는 아니네요. 상당히 많은 백인 남성들이 특히 교육받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런 사람들이 또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가장 부자에 대해서 실제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그 소수 인종이나 이민자들을 그토록 아주 후진 인간들이라고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나 정책이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 미디어의 소수 인종 피플, 이 그룹이 가장 어찌 보면은 그 비참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자신들의 그 인종에 대해서는 아주 그 나쁜 일을 하는, 개인적으로야 다 그럴 수 있지만 미디어 피플들은, 미국에서도 화이트 피플들은 이미 화이트 특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 인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소수 인종들은 블랙이 됐건 그 라티노, 라티나, 히스패닉, 또 그 에이시안이 됐건 전부 아직까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 피플로서는 그쪽으로 뭉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때에 백인이 좋다고, 백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화이트 아메리칸,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는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을 모든 면에서 아주 그 불합리하게 그 이민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민자를 애니멀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장해서 지지하는 그 그룹이 가장 비극적인 그룹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뉴질랜드 그런 그룹이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백인 그룹 중에서는 많이 있죠. 팍스의 루퍼트 머더, 브레이트바트 뭐 이런 사람들은 워낙에 그쪽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소수 인종 중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현재의 그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바로 이 정권이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그런 뭐 회교도 신자라든가, 또 얼굴이 하얗지 않은 나라에서, 유럽 사람들 막지 않잖아요. 중동에서 오는 사람의 여행 금지령을 내린다던가, 심지어 미국 내에 있는 이민자에 대해서도 이민은 침입이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용의자가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가 저지른 총격 사건을 보고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더 미국에서는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 뉴스가 미국에서 핫한가 하는 것은, 그 첼시 클린턴이 어제 그 뉴욕 유니버시티에 갔다가 학생들이 나가라고, 당신 여기에 올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 시위에 접했거든요. 그것도 이 문제와 연관이 됐는데, 어제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첼시 클린턴이 이곳에서 뭐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첼시 클린턴도 스탠포드 대학교 들어갔고, 또 옥스포드 대학교에서도 공부했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공부했고, 공부를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다 다른 돈 없고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었던 학생들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입학사정관이 입학사정 그 원서를 검토했는가, 그것은 또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아버지는 뭐 장학금 받고 갔지만 그 옥스포드 대학교에도 첼시 클린턴은 그냥 들어간 거니까요. 어쨌든 첼시 클린턴이 그동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일 저 일 많이 해보려고는 했었죠. 뭐 제일 처음에 헤지펀드 회사에 들어갔었고, 또 뭐
투자 뱅크 회사 뭐 이런 데서도 일했고 또 그런가 하면 기자를 해보나 하면서 뭐 MBC 방송에도 들어갔고 뭐 대통령의 딸이었으니까 모든 일 다 원하는 것 쉽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아마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또 관련 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서에서 뭐 리크루트 부서라던가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뉴욕 유니버시티 학생들이 이런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한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총에 맞아 숨졌어야지 되겠는가 하면서 희생자를 기리는 촛불을 어떤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첼시 클린턴이 갔는데 첼시 클린턴이 지금 세 번째 아이의 엄마가 되려고 임신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분명히 이렇게 그 학생의 종교는 모릅니다만 생김새를 보니까 비디오를 보니까 이제 그 백인은 아닌 거예요. 백인은 아니고 뭐 회교 신자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학생이 첼시 클린턴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그 트위터 같은 것들이 이런 사건을 저지르는 거다. 그 트위터가 뭐냐면 미국에서 그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이면서 당선된 미시건주의 그 일한 오말 의원이 미국의 정치가 전부 그 이스라엘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스라엘의 로비에 너무 무너지고 그들의 돈을 받아서 벤자민's 베이비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100짜리의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유대계가 이스라엘계가 돈 많이 주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첼시 클린턴이 트위터에서 당을 가릴 것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반유대주의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첼시 클린턴 남편 주이시잖아요. 이방카의 남편이 주이신 것처럼 첼시 클린턴과 이방카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친구였는데 지금은 아니겠죠.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공통점이 또 이방카와 첼시는 유대인 그 남편을 두면서 이방카는 종교까지 개종을 했고 두 사람의 남편이 다 범죄를 저질러서 미국에서 돈과 관련해서 감옥살이를 한 그런 그 시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트럼프 가문이나 힐러리 클린턴 가문에서 이 딸 두 딸을 그 주희 씨에게 결혼을 하게 한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못 먹고 못 살고 그러면은 보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서로 이제 뭔가가 다 맞아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만나는 경로도 다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가서 끼리끼리 그 만나는 그런 파티에서 만난다던가 등등. 뭐 이방카 트럼프의 경우는 그 누구죠? 이혼한 루퍼트 머독의 몇 번째 부인이었죠? 세 번째, 지금 네 번째 결혼했나요? 그 네 번째인가 세 번째 부인이요. 그 나이 차이 수십 년 나는 그런 그 중국계 여성이 결국은 맺어줘서 이방카 트럼프와 자레드 쿠시너가 결혼한 거잖아요. 이 루퍼트 머독이 자레드 쿠시너를 자주 만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고 해서 이제 첼시로서는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반유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학생 첼시 클린턴에 대해서 항의한 학생은 그게 바로 그런 분위기가 반 그 무슬림 반 회교도 신자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런 남자가 이렇게 총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은 이 여학생이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고 첼시 클린턴은 미안하다. I'm sorry you feel that way.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 의도는 아니었는데 미안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 도대체 그 미안하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미국에서 상당 부분이 그 주이시의 로비라던가 좀 그 비합리적인 그런 힘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주이시 아메리칸,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계 아메리칸의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꼭 뭐 무조건 이스라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잘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을 대하는 게 너무나 몰상식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디 역사를 저기까지 수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뺏고 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주이시 아메리칸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마 오마 의원의 지금 너무 그 유대계가 미국을 휩쓸고 있다 하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는 촛불 시위에 나간 첼시 클린턴조차도 환영받지 못할 이 정도로 지금 뜨거운 관심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네요.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또 묘한 게 그런 첼시 클린턴을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딱 비호하고 나섰네요. 누구라도 이 첼시 클린턴이 그런 말 한 것을 칭찬을 해야지 반유대주의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이스라엘이 너무한다 하는데 당신이 그 너무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거고요. 이것과 다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학생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다른 종교,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 또 문화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의 위에는 백인이 제일 우월하다 하는 게 있어서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가르치고 교육의 방향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 어느 나라에 살던 얼굴 색깔과 종교에 상관없이 평등하다. 그렇게 평등 추구를 해야지만 내가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심어줬는데 지금은 지도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 또 더군다나 인터넷이 만나보지도 않은 어떤 사람을 총을 가지고 살해할 수 있는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많이 이 사건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범인이 백인이 아니면 제거돼야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미국에서도 뭐 찰스톤의 흑인 교회에서의 그 총격 사건 또 그런 모든 뭐 트리 오브 라이프는 유대교 사원에서의 총격 사건도 있었고 분노, 원한, 적대감 같은 것을 요즘은 지도자들이 꼭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민자들이 못됐어. 난민도 받아들이면 안 돼.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본인들이 평소에 돈이 없어서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원한, 적대감 같은 것을 다 그쪽 그룹에 돌린다는 그 얘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거고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가장 놀랐다고 말씀드린 것은 호주의 어떤 정치인이 뭐 그렇게 죽고 하는 것도 다 이슬람교 신자들의 탓도 있어. 그들이 너무 극단적인 종교잖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역시 그 호주에서요. 개인적으로 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했던 장관이 있습니다. 이민국 장관. 원래 비자를 발급하는 더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안 해줬는데 지난주에 호주의 그 이민국 장관이 뭐 이름이 마크 뭐든데요. 그 사람이 승인을 해줬답니다. 누구냐면 전에 브레이트바트에서 편집을 한 밀로 이아노폴로스라고 굉장히 극우적인 아주 그 젊은 미국 남성이죠. 호주에 아마 뭐 스케줄이 있었던가 보죠. 그런데 너무나 역시 여러 가지 그 미움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호주에서 비자 발급 안 해줬다가 이제 이민국 장관이 승인을 했는데 또 이 밀로가 그 페이스북인가 어떤 그 소셜 미디어에 이 사건을 두고 무슬림 이민자를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할 수 없이 이민국 장관도 그의 비자를 이제 그 취소시킨 이런 일들이 있고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들 회의에서 역시 이 뉴질랜드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 제가 시작할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같은 것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관들 모이고 하는데 이 행정부는 항상 뭔가를 보여주잖아요. 텔레비전으로 그런 회의하는 것을 해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뉴질랜드 그런 그 사람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민은 침략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 용의자가 한 얘기죠.
이민이 침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유럽 쪽인 여기는 아시아지만 이제 그런 뭐 회교도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민을 가고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이 침략이라는 말을 invasion이라는 말을 하기를 꺼려하는데 침략이다. 우리 남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침략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 백인 민족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그로 인한 범죄가 미국에서도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어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과 이전에 아주 그 차이가 큽니다. 2년 사이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게 지금 백인 우월주의 내지는 백인 민족주의가 어떤 안전에 공공안전에 위협이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no, 그렇지 않다. 뭐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그 아이리시 총리가 와서 기자회견을 한 거였는데 그 뒤에 점심시간에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아이리시 총리는 백인이죠.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이 한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89년도 1월 11일에 딱 그 집무실 책상에 앉아서요. 저는 그래서 다시 들었는데요. 21분 23초짜리인데 이민자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다라고 이제 제목이 붙여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1분 23초를 들으면서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뉴질랜드 이런 사건과 연관해서 로널드 레이건 미국의 그 공화당 대통령은 기회를 찾아서 새롭게 미국에 온 사람들을 늘 환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We are a nation forever young.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민자들 때문에 언제나 밥 딜란의 가사처럼 forever young한 국가다. 에너지로나 새로운 아이디어로나 그런 에너지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다음 세대를 이끈다.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고 만다면 세계에서 이런 리더십을 잃고 말 것이다 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게 이제 국민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본인이 이제 제일 앞에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국민에게 직접 보내는 이 메시지가 34번째고 마지막이다. 이제 대통령 끝날 때쯤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의 레이건 대통령과 요즘에 이제 미국 공화당 대통령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도 이 얘기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잉의 지금 737 맥스 8 이디오피아에서의 추락 사고 이후에 그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잉의 로비 그리고 그런 모든 그 항공 안전을 감독하는 연방항공청 또 대통령과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런 일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잉사가 소프트웨어를 다시 점검한다고 했잖아요. 뭐 한 대에 1억 달러가 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뭐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 200만 달러 정도는 든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문제면 간단히 끝나지만 이게 소프트웨어의 문제를 넘어서 기체의 결함일 경우는 조종사가 지금 뭐 10명 넘게 나도 그 비행기를 운전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이게 막 자꾸만 내려가려고 해서 내가 또 올리려고 하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 거듭되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기체 문제면 아무튼 또 문제가 다르지만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있었는데도 왜 연방항공국은 뭐 여러 가지 그 감독 감시하는 것들조차도 보잉 직원에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이 지금 연방항공청에 청장도 없고 지난해 1월부터 오바마 시대 청장이 임기 끝나고 가고 나서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 지명조차도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그 지금의 그 대행은 지금 연방항공청장 대행도 로비스트 출신이고 항공사 출신이고 그리고 뭐 이 보잉사 하면은 국방 계약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그 수입의 뭐 굉장히 상당 부분을 국방부와 계약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도 군수
전투기를 팔아서 지금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보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잉에서 일했던 사람을 이미 지금 국방장관 그 대행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은 또 여러 가지 그 보잉의 CEO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물론 그 보잉사는 항상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부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후보 때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더 많이 기부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에게 쫙 그 달라붙고 그건 이제 기업으로서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어쨌든 그 생명 존중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너무 가장 늦게 다른 나라들이 다 이것을 그 운항을 중단하고 나서 끝까지 뭐 안전하다 하더니 결국 이제는 겨우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건데 미국 정부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봤었다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는 결국은 끝까지 이게 안전하다라고 가지 못하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운항을 중단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됐었을 때 연방 항공국도 그 많이 셧다운 됐기 때문에 교통부도 마찬가지고요. 항공국을 감시하는 데는 교통국인데 또 연방 교통국장은 일레인 차오라고 해서 그 이 여성은 이제 중국계지만 남편 미치 매코넬은 백인이고 그리고 그 공화당의 원내대표인데 이 그 미치 매코넬도 보잉사에서 선거 기금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인인 교통부 장관이 또 이 그 연방 항공국 보잉을 감시하는 그런 곳을 감시하는 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늘 괜찮다 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사고가 나고도 이게 제대로 안 됐고 보잉이나 연방 항공청은 아니라고 하지만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됐었던 35일 동안 그 인도네시아 사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통령은 용감하게도 이게 너무 기계가 복잡해져서 그렇다. 테크놀로지 발달 때문에 이미 예전 게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잘 그 모르는 얘기고 자동차의 경우도요. 점점 테크놀로지가 발달됩니다. 이제 무인 자동차까지 나온다는 얘긴데 그 자동차까지 나온다는 얘긴데 오히려 테크놀로지가 발달될수록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사고율은 전보다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뭐 결국은 뭐 미국에서는 그러면 보잉이 이제까지 여러 가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에어버스와도 경쟁을 해야지 되고 등등의 이유로 연방 항공국과 전보다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들어와서는 모든 것들이 다 돈을 버는 것에는 오케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규제를 약화하는 것도 오케이. 보잉이 해외에 나가서 돈 벌고 해야지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축으로 2년 이상 이어져 왔는데 지금 주식값이 한 10% 내려가서 뭐 없어진 돈이 한 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아니라 비행기 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식값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사고는 거의 사람이 조종사의 실수이거나 아니면 무슨 뭐 엔진이 잘못돼도 새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던가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불가항력이었기 때문에 주식값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뭔가 장비의 결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되었건 하드웨어가 되었건 그래서 이렇게 주식값이 많이 내려갔고 보잉 737이 사실 이 회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모델이고요. 수익의 35%를 가져다 준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잉 737이 196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한 10,000대 팔렸대요. 이번에 이제 737 그 맥스 8이 주문이 한 5,000개가 들어와서 보잉의 민간 항공기의 그 주문으로서는 한 80% 정도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준다고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보잉사 자체의 그 장기적인 그 데미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모르고 이게 결국은 보잉사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에어버스와 그 대결을 하는 그 프랑스의 사실은 뭐 회사 프랑스에 있고 하지만 컨소시엄이죠. 이 에어버스 그 SE는 에어버스와 하는데 사실 에어버스도
주문이 비행기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하는 정도의 능력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에어버스와 보잉인데 에어버스도 이미 2025년도까지 그 에어버스가 생산할 수 있는 주문은 다 받았다는 겁니다. fully booked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말씀드린 그 중국의 그 국영항공 그 제조회사, 항공기 제조회사가 지금 좋아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글쎄요, 보잉사가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가 뭐, 가격을 좀 낮춘다던가, 가격을 낮추는 게 자존심이 상하면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하면은 뭔가 그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과거에도 보잉이 54년도에도 큰 사고에서 살아남았고 아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돈 주르기만 하고 세금 감면 혜택 받으면 직원들에게 준다고 하더니 그런 것은 안 하고 주식만 다시 그 사들이기를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정말로 뭔가 제대로 된 그 투자를 한다면 보잉이 다시 그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런데 지금처럼 부품이 돈 잘 벌리니까 그것도 인하우스로 말하자면 한국의 큰 어떤 회사들이 이제 그 반개 회사를 많이 만들잖아요. 전부 그쪽에다가 이제 하청을 주고 하는 보잉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FAA와 어떤 관계인지 FAA 연방항공국에서도 보잉 사람이 보잉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한다는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사람이 얼마나 숨진 겁니까? 이게 400명 넘게 숨졌죠? 지난번에 180명이 넘었고 이번이 157명이고 하니까는요. 그런 건데 이래서는 그 안 된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보잉의 그 민간 항공기 판매가 미국 안에서보다 미국 밖에서 파는 게 훨씬 많습니다. 85%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보잉사의 여러 가지 가운데서 그 뒤에 배경까지 쫙 알게 된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돈 주고요. 뭐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에게. 왜냐하면 그 보잉사에 대한 규제 같은 것을 약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전에는 몰라도 됐던 양식선에서 그 처리가 됐던 일들이 요즘은 좀 그렇지 않아서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뭐 세계적인 관심사였던 엘리트 학교에서 이제 대단히 그 부잣집의 자녀들을 그동안은 합법적으로 아주 그 당당하게 기부하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학교 출신일 경우에 받아주는 것도 일종의 어포머티브 액션인데 그런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이제 뒷문이라고 하면 앞문은 본인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사이드 도어라고 해서 이렇게 적당한 부자요. 엄청난 부자 말고 억만장자 말고 뭐 억만장자 아래 부자 사람들은 뭐 빌딩 하나를 지으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건 또 공개적인 거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뭐 내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킨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사이드 도어로 뭐 성적을 고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SAT를 봐주고 스포츠도 하지도 않았는데 사진 찍어서 막 한 것처럼 특기생으로 하고 입학하자마자 그 스포츠 팀에서 탈퇴하고 그 스포츠팀 코치가 돈을 받고 이런 사람은 지금 해고됐지만요. 그런 식으로 조지타운, 예일, 스탠포드, USC, UCLA 뭐 이런 학교에 한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 이제 그 있는 거예요. 그 거강꾼이 있어서 뭐 기소됐습니다만 761개 가정 이거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미국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는 그 드로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의 일인데 심지어 어떤 그 국제법 전문 변호사는 딸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학업이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뭐 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 능력 부족한 그런 그 딸의 성적을 부풀리고 이거 너무 모욕 아닌가요? 딸에 대해서?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스탠포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관련된 학교들을 고소를 했어요. 나는 이 학교에 들어왔지만 졸업을 하더라도 이번 일로 나의 졸업장도 빛을 좀 덜 발휘하게 됐고 그 전에 내가 다른 학교에 이렇게 원서도 넣었을 때 이런 이유로 내 자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갔는지 누가 아느냐 이런 그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까지 다 출연해서 그 입학을 무효로 시켜야지 된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고 참 그 소울 서칭을 해야지 된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요 부잣집 자녀들은요 뭐 심지어는요 학교 안 나와도 잘 살아요. 이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학교 공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뭐 학교 졸업 안 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는 그 사이드 도어로까지 들어가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그 가정의 수입이 1년에 6만 5천 달러가 안 되면 학생들이 돈 안 내고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6만 5천 달러가 아주 애매하잖아요. 6만 5천 달러는 엄마 아빠가 일하면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애매한 겁니다. 그럼 돈을 내고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수십만 달러를 학생 앞으로 빚을 지고 공부를 한다던가 심지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는 학생 앞으로 빚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형태로 해서 못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에 부잣집 자녀는 돈, 등록금 걱정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 기부 입학 같은 것은 그 기부된 돈으로 다른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괜찮지 않느냐,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그런 건 없고요. 대학교가 또 솔직히 돈이 그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공평하다면 물론 더 능력 있는 교수를 돈을 많이 주고 이제 거기에 와서 연구하게 하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모든 대학교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엘리트 그 유니버시티들이 계속 돈 불리고 그리고는 이제 뭐 인다우먼트에 돈이 이만큼 있다 하다가 다단계 누가 돈을 또 학교에서 투자해서 벌잖아요. 하다가 한꺼번에 다 뜯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어떤 그 소울 서칭을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가 이번 주에 굉장히 그 많이 그 들렸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미국 대학교에서 지금 화나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어떤 그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사이드 도어로 들여보내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어디라고 하던가요? 미네소타의 탄광촌에서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 그 이민을 오신 건데 거의 난민 형태로 오셔서 미네소타 하면은 에이시안이 없거든요. 지금도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특정 지역은 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 가정이 아주 유일한 유색인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네가 유색인종이니까 백인도 아닌데 공부를 더 잘해야 돼 하고 이 학생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수학도 더 어려운 팀에 그냥 보내고 백인보다는 뭐든지 나아야 된다니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막 반항도 해보기도 하고 오죽하면 그 뭐 학부모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선생님이 이 그 작가의 그 마리 영옥 리라는 분인데 부모에게 아이를 좀 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어림없었고 그런데도 그 우리의 부모는 지금 이번에 엘리트 대학교에 자신의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온갖 허접한 일을 다 한 그 부모에 비할 때 너무너무 우리 부모에게 정말 타이거 페어런츠처럼 아주 맹렬하게 그렇게 나를 교육시킨 부모님에게 감사한다는 글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실렸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도 없었고 해서 전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100개국 이상에서 뭐 뉴델리부터 홍콩, 파리까지 당연히 미국이 포함됐죠. 학생들이 기후변화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우리가 살아갈 지구 아니냐 앞으로는 하면서 학교를 가지 않고 시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지난해에 왜 노벨 평화상 그 후보였었던 스웨덴의 16살 소녀 이름을 잊었네요. 그레타 썬버그? 네. 그레타 썬버그라는 학생이 해서
수십 년 동안 무시되어 왔지만 이 기후변화는 현실이다 하는 그런 시위가 어제 미국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알고 전 부통령이 텔레비전에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알고 하면 또 기후변화 아니에요? 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뒤에. 그리고는 연방 상원에서도 하원에 이어 찬성 59, 반대 41로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 장벽 쌓기 위해서 비상사태 선포하고 이미 책정된 의회에서 허락을 한 돈을 그곳으로 빼돌린다. 멕시코 벽 쌓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공화당 의원들이 마르코 루비오를 포함해서 또 미 럼니까지 12명이 민주당과 함께 이건 아니다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당장 그 트위터에 비토 거부권 이렇게 써서 보냈고요. 26일 날 이제 뭐 다시 대통령이 비토권을 했으니까 뭔가 또 절차가 있을 텐데 이것은 절대로 대통령의 그 뜻을 막을 만한 숫자가 나오지 않고요. 뭐 나오겠어요? 435명 가운데서 3분의 2 하원, 100명 가운데서 3분의 2 하면 67명. 하원은 290명인가요? 그렇게 되려면 공화당 의원들이 40%씩이나 민주당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그 정도로 약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12명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중간선거 이후에 많이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정도.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굉장히 강한 남부 지역 출신의 여러 명의 상원 의원들도 민주당과 같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산안 낸 것은 대통령이 뭐 예산 적자 줄이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교육 예산 많이 깎았고 사회복지 예산도 많이 줄였습니다. 환경은 뭐 31%인가 줄였고요. 푸드 스탬프에 대한 것도 줄이고 아직까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 플랜이 의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보는 거죠. 다만 이제 국방부 예산 굉장히 늘렸고 해외 원조도 상당히 줄였고 해서 뭐 예산 적자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세금 감면으로도 늘어나고 관세 전쟁으로도 늘어나고 대통령은 2034년이 되면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GDP가 좋을 때 얘기고 지금 GDP가 뭐 2.3% 그것보다 더 아래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계산은 뭐 3% 이상일 때거든요. 2034년이면 앞으로 15년 후네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돼서 예산은 항상 그 공화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아무튼 이번 주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여러 사람이 15명인가요?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뭐 현재로서는 뭐 조 바이든이 나오면 이긴다. 뭐 샌더스도 만만치 않네 하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었잖아요. 글쎄요, 이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만약에 당시에 나왔다면 그 힐러리 클린턴 그 대신에 나와서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겨뤘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때는 아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라든가 미시건이라든가 위스콘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길 수 없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 바이든은 뭐 아들이 암으로 숨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면서 안 나왔었고 지금쯤은 그걸 굉장히 후회할 수도 있고요. 샌더스도 많은 그 바람을 일으켰고 지금 그때의 샌더스가 얘기했었던 최저임금이라든가 헬스케어 for all 이런 것들이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도 샌더스도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물론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샌더스는 그래서 본인의 캠페인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그 노조를 결성하도록 그 허락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텍사스의 비토 그 오로케라는 사람은 좀 주목할 만하는데 텍사스주의 그 시장을 지냈고 엘파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굉장히 서민적이고요. 또
삼선 하원 의원을 했지만 지난번 선거에서는 티파리가 지지하는 테드 크루즈라는 아주 그 보수적인, 테드 크루즈도 의회에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존 볼튼하고 일하는 거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테드 크루즈에게 2점 몇 퍼센트 차이로 졌는데 이 사람이 아직 젊고 46세밖에 안 되고 지나치게 좌쪽도 아니고 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닌다던가 치과에서 진료받다가 유권자들과 채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 전까지는 텍사스 밖에서는 몰랐는데 이제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갈까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그 초기의 초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는 이제 뭐 러시아 사태야 계속 진행되고 있고 뭐 폴 매나포트라는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장을 한 사람은 탈세, 돈 세탁, 뭐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나 전부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한 그쪽 사람들, 정치인들 컨설팅하고 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뭐 거짓 증언하라고 유도하고 했다는 혐의 등으로 2번의 재판에서 이제 7년 반형을 살게 됐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있거든요. 또 있기 때문에 또 브렉시트는 오늘의 미국에서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연기입니다. 마감 시한이 3월 29일인데 뭐 해결이 돼야지 뭐 해결을 하죠. 계속 이렇게 안을 해서 우리가 유럽연합과 합의를 보겠다 하고 안을 아무리 내놔도 안 되고 다만 연기하라 하는 것만 이제 통과가 됐어요. 412대 202로 해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연기가 3개월이 될지 뭐 1년이 될지 아니면 연기가 무효로 돼서 다시 영국이 유럽연합과 함께 살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역시 이 문제도 다음에도 계속 다음 주에도 얘기가 될 텐데 미국의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지금 보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무슨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만 망했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마다 사회주의도 약간 다른 거고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렇게 경제적으로 망하게 된 것도 사회주의 정책을 잘못 쓰고 모든 사람에게 다 돈을 나눠줘서 그렇다? 요즘 카카오톡에 그런 얘기 많이 돈다면서요. 그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 우고 차베스가 사회주의 정책을 그 좀 시작을 하면서 그도 쿠데타를 뭐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정말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먹는데 어떤 사람은 왜 밥을 못 먹어야 되나?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빵을 보장을 해줬고 그러나 이제 그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의 경우는 우고 차베스의 그런 것을 더 이어서 단점을 그 보완한다기보다는 더 나쁜 쪽으로 간 거예요. 우고 차베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일이라든가 모든 그 돈이 잘 벌리는 산업체의 군인들 또 본인이 부려야지 되는 사람들을 두고 국민들은 못 먹고 못 살게 했고 그 사이에 반미 정책을 하니까 쿠바와 함께 미국에선 계속 경제 제재를 하니까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등등의 이런 일로 인해서 정책도 잘못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또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어떤 그 대통령을 지켜주는 호위병 군대들 이런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왔는데 막상 니콜라스 마두로 반미하는 그가 아니고 우리는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하겠다. 미국이 선언을 하고 그 다음날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이 사람이 발표를 하고 그게 1월 말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은 금방 마두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또 사정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하면서 원조 물자를 미국에서 보냈는데 원조를 다 줄이면서 거기만 보내요. 보냈는데 그게 또 이제 뭐 원조 물자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났어요. 그러자 이거 마두로가 불태운 것이다 라고 미국에서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튼
또 뭐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다 얘기하면서 더 강하게 제재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미국의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뉴욕타임스가. 그 불을 마두로 정권이 한 게 아니라 군인들은 사실 막 그 과이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시위를 하고 군인에게 막 돌을 던지다가 수류탄을 던지고 수류탄이 던져지고 이럴 때 우리 휴전하자 하는 소리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그 비디오 위에 보면은 클립에 보면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정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니까 이거 정말 재난이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완전히 그 과이도만을 지지하는 쪽으로 사람들 민심이 안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두로 아래서 어떠한 이해를 받았던 그 집단들이 군인을 포함해서 마두로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의 젊은이들은 사회 개념을 그 개념 자체를 지지하고 밀레니얼이나 뭐 제너레이션 그 G 세대요. 그래서 뭐 18살부터 한 40살까지는 그 개념 자체가 특히 건강보험을 다 갖게 된다던가 뭐 어떤 그 공립학교에서만이라도 투이션이 완전히 그 무료로 된다던가 등록금이 이런 것에 지지하는 그 밀레니얼과 제너레이션 G 세대가 73%, 67%뭐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는 베네수엘라의 보수에 대한 한국 보수의 지적과는 많은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한국에서의 그 연예계에서의 그 비리, 아직까지 또 일부 진보에서는 왜 연예계에 그 같은 것만 다루냐, 뭐 정치계 이런 것은 왜 안 다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내용을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는다는 건 말씀드리면서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그 내용,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 어려워지게 됐고 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고 한다는 내용 등등 전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